붓다의 지혜, 백성을 비추다. 훈민정음 창제와 보급에 숨겨진 불교의 역할. 글자의 탄생과 그 빛을 나눈 사람들. 1443년, 세종대왕은 백성들의 고통을 헤아려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 싶은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펼 수 없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훈민정음을 창제했다. 이 위대한 발명은 민족의 문해력을 혁신하고 문화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지만 그 보급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 당시 지배층이었던 사대부들은 한자 중심의 유교적 세계관 속에서 훈민정음을 언문이라 폄하하며 배척했다. 이러한 저항 속에서도 훈민정음은 끈질기게 생명력을 이어갔고 그 중심에는 놀랍게도 불교계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다. 훈민정음 창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불교가 훈민정음 보급에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그 면면을 살펴본다. 창제의 숨은 공로자, 불교계 스님들. 훈민정음 창제 초기, 불교계는 그 어떤 세력보다도 적극적으로 훈민정음의 가치를 인정하고 보급에 앞장섰다. 이것은 불교의 근본 교리와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불교는 중생대도를 목표로 모든 중생이 부처의 가르침을 깨달아 해탈에 이르기를 바란다. 그러나 한자로 된 경전은 소수의 지식인만이 접근할 수 있었고, 이는 불법을 대중에게 전하는 데 큰 걸림돌이었다. 훈민정음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불법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최적의 도구였다. 세종대왕은 비록 유교를 숭상하는 왕이었지만 개인적으로 불교에 깊은 애절과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월인석보, 석보상절과 같은 불경 언해 사업은 세종의 불심과 훈민정음에 대한 애착이 결합된 결과였다. 특히 석보상절은 세종이 소원왕후의 명복을 빌기 위해 수양대군, 훗날 세조에게 명하여 불교 경전을 훈민정음으로 번역하게 한 것으로 훈민정음 창제 직후 가장 먼저 간행된 대규모 훈민정음 저술 중 하나이다. 이처럼 왕실 차원에서 훈민정음으로 불경을 언해하고 간행한 것은 훈민정음의 실용성과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불교계는 왕실의 지원을 넘어 자체적으로도 불경 언해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당대의 많은 고승들이 불경 언해 사업에 깊이 관여하며 훈민정음의 확산에 기여했다. 이들은 단순히 경전을 언해하는 것을 넘어 훈민정음의 표기법을 정립하고 다듬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특히 한글로 불경을 읽고 쓰는 과정에서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한글을 익혔고, 불경은 어려운 한문 경전이 아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중적인 경전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순환의 시대, 끈질긴 한글 지킴이 불교. 조선 중기 이후 유교가 국교로서 확고히 자리 잡으면서 불교는 탄압받는 종교로 전락했다. 훈민정음도 언문이라는 이름으로 천대받았다. 이런 암울한 시기에도 불교계는 훈민정음 보급의 명맥을 끈질기게 이어갔다. 일반 백성들이 교육의 기회를 얻기 어려웠던 시절, 사찰은 사실상 유일한 대중교육의 장이었다. 승려들은 신도들에게 훈민정음으로 쓰인 불경을 가르치며 자연스럽게 한글을 익히게 했다. 이는 단순히 경전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 백성들에게 문자 생활의 기회를 제공하고 기본적인 문해력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사찰의 주지나 학식 있는 승려들은 지역 주민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비공식적인 한글 가르치는 학교 역할을 했다. 모구자, 수심결, 금강경, 언해 등 많은 불경들이 훈민정음으로 번역되어 필사되거나 목판으로 간행되었다. 이 한글 불경들은 일반 백성들이 불교 교리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왔을 뿐만 아니라 한글이라는 문자가 일상생활에서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되었다. 특히 어려운 한자어를 풀이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번역하는 과정에서 한글 어휘와 표현이 풍부해지는 데도 기여했다.
근대, 민족의 언어를 지켜낸 파수꾼. 개항 이후 서구 문물이 유입되고 근대 국가 건설의 움직임이 일어나면서 훈민정음은 국문으로서의 위상을 되찾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도 불교계는 한글의 중요성을 이식하고 그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대일 항쟁기, 민족의 독립을 위한 투쟁이 치열해지면서 한글은 민족 정신을 지키는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었다. 많은 승려들은 독립운동에 참여하며 한글로 된 교리서나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애용의 서서책들을 발행하며 백성들에게 한글의 중요성을 일깨웠다. 또한 불교계 학교에서는 한글 교육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여 민족 교육의 일환으로 한글을 가르쳤다. 근대 불교 언론들은 한글을 사용하여 대중에게 불교 사상을 전파하고 시대를 계몽하는 역할을 했다. 해동불보, 불교 진흥과 같은 불교 잡지들은 한글로 기사를 작성하여 일반 대중의 접근성을 높였고, 이는 한글의 보급과 활용 범위를 넓히는 데 기여했다. 현대 한글 문화 발전의 동반자. 해방 이후 한글은 대한민국 국어로 확고히 자리 잡았고, 불교는 현대 사회에서도 한글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현대 한국의 학계는 훈민정음으로 기록된 옛 문헌들을 연구하고 재조명하는 데 힘쓰고 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조선시대 훈민정음으로 언해된 서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불교서를 통해 한글의 역사와 변천 과정을 밝히고 불교 문화를 통해 한글의 가치를 재인식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한글로 된 불교서적 출판을 활성화하고 대중들이 쉽게 불교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불교 방송, 불교 신문 등 현대 미디어 매체들은 한글을 사용하여 불교를 대중에게 전달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들을 위한 한글 불교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한글 캘리그라피, 한글 서예 등 한글 문화 활동을 지원하며 한글 문화의 다양성 증진에도 기여하고 있다. 평화통일불교협회가 주관하는 중교예술대전의 중요 중목 가운데 하나인 한글 서예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중요한 사례이다. 끝나지 않은 붓다의 자비, 한글에 깃들다. 훈민정음은 세종대왕의 위대한 창조물이었지만 그 빛이 전 백성에게 미치기까지는 수많은 이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다. 그중 불교계는 훈민정음 창제 초기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불법을 대중에게 전하고자 하는 자비심으로 한글 보급과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 사대부들의 멸시와 시대의 탄압 속에서도 끈질기게 한글을 지켜내고 널리 퍼뜨린 불교의 역할은 훈민정음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한글 문화의 풍요로움 속에는 붓다의 지혜와 자비가 깃들어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남은 과제. 현대에 이르러서 불경의 한글화 사업은 잠시 주춤했고 1937년 통도사, 해인사, 범어사의 삼본산 종무협회가 출연한 300원을 지원받아 최초의 우리말 불교성전이 허영호의 번역으로 간행되었다. 8.15 광복 후에도 일부 승려들에 의해 역경이 다소 이루어지기는 했으나 큰 진전이 없다가 1963년에 동국역경원이 설립되고 초대 원장 운어 스님이 해인사에 봉안되어 있는 고려 대장경의 번역 작업을 시작했다. 이렇게 기작된 역경 사업은 고려 대장경을 37년 혹은 40년에 걸쳐 진행되어 2001년 총 318권으로 완간되었다. 이렇게 오랜 기간에 걸쳐 번역되는 동안 한글 맞춤법과 용어의 통일, 일본식 표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견되지만 새로운 번역 사업은 그렇게 원활하지는 못한 것 같다. 2025년 들어서 평화통일불교협회 이사장 법타 스님을 모시고 제가불자 대연거사가 컴퓨터 시스템을 활용한 새 번역과 누구나 읽기 쉬운 불경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작업에 착수하고 있다. 기대해 볼 만한 사업이긴 하다. 자금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열정과 깊은 불심으로 일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원만한 회항을 축원한다. 대한불교족의 종 묘광 스님은
불교에서 한글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했다. 불교는 모든 중생이 깨달음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가르침이 어려운 한자로만 되어 있다면 소수의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겠지요. 한글은 누구나 쉽게 배우고 쓸 수 있는 문자이기에 불교의 핵심 가치인 자비와 평등을 실현하는 데 필수적인 도구였습니다. 한글로 번역된 덕분에 부처님의 지혜가 더 많은 사람의 마음에 닿을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이것이 신미 스님께서 한글 창제에 적극적이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일 것이라 생각됩니다.